안녕하세요. 윤희식 작가님의 당신을 위한 의자 하나 2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마음의 겨울 외투. 길을 가다 보면 한여름인데도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있는 노숙자들을 종종 보게 된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한여름에도 옷을 벗지 못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본다. 아마도 혹독했던 겨울 추위로 인해 겪었던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우리 주위에서도 여전히 두꺼운 마음의 겨울 외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아마도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의 냉대, 무관심, 폭력, 버려짐 또는 애정 결핍 등 극심한 아픔을 겪었을 것이다. 그 당시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터득한 생활 양식 혹은 행동 방식을 여전히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겨울 외투를 벗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이들이 겨울 외투를 벗을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정성 어린 돌봄과 이해, 그리고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전문적인 치료기관에서 집중 치료를 받는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되어 겨울옷을 벗어던지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까? 부득이 스스로 겨울 외투를 벗을 수 있는 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는가? 부디 용기를 내서 제철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힘을 기를 수 있는가? 내 생각은 이렇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화장실로 가라. 다짜고짜 양치를 하라. 그리고 세수를 하라. 순서는 바꿔도 좋다. 그 다음은 일상이 요구하는 일을 하라. 틈나는 대로 산과 들로 나가라. 거기에는 나를 위협할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리고 태양을 향해 마주서라. 어깨를 펴고 양팔을 뒤로 잔뜩 제껴라. 그 상태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3회 반복해라. 그 상태로 잠시 머물러라. 그리고 몸을 이완하라. 그리고 집에 돌아가도 좋다. 취미를 하나 개발하라. 운동이면 좋다. 그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천천히 접촉 횟수를 늘려라. 사람들과의 친밀한 만남은 서두르지 않는 게 좋다. 그들도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다. 자칫하면 그들이 나의 상처를 덧나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당분간 의리적인 관계만 유지하며 간을 봐라. 공부를 하라.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책을 읽거나 마음 공부나 심리 공부를 하는 것도 좋다. 아니면 평소에 전공하고 싶었던 분야가 있다면 대학에 정식으로 입학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다. 단, 성경 공부는 당분간 피하라. 성경 공부를 미끼로 나를 유혹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너무 많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찾는 것이다. 물론 참 나를 찾게 된다면 그 순간 지구상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는 이대로 온전한 존재임을 깨닫고 세상도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님을 알게 된다면 두 팔 벌려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마음의 겨울 외투를 벗고 제철에 맞는 옷을 입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지만 잊지 마라. 겨울에는 겨울 외투를 입어야 안전하다는 것을.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만 있는 게 아니다. 겨울도 있다. 두 번째 이야기, 5장으로 된 자서전. 1. 나는 길을 따라 걷는다. 길가에 깊은 웅덩이가 있다. 나는 빠진다. 나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영원히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2장. 같은 길을 따라 걷는다. 길가에 깊은 웅덩이가 있다. 나는 그것을 못 본 척 한다. 나는 다시 빠진다. 내가 같은 곳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3장. 같은 길을 따라 걷는다. 길가에 깊은 웅덩이가 있다. 나는 그것을 본다. 그런데도 또 빠진다. 습관이 되었나 보다. 나는 눈을 뜬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안다. 그것은 내 잘못이다. 나는 즉시 빠져나온다. 4장. 같은 길을 따라 걷는다. 길가에 깊은 웅덩이가 있다. 나는 그 웅덩이를 비켜 걷는다. 5장. 나는 다른 길을 걷는다. 코칭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여러분이 여전히 빠져드는 웅덩이는 무엇인가? 아직도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외부 탓이라고 여기는가? 지금 당장 다른 길을 걷잡는다면 예상되는 최악의 경우는 무엇인가? 다른 길을 걸었을 때 기대되는 최고의 상황을 생생하게 상상해보라. 이제 다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었는가? 세 번째 이야기. 사랑하는 자는 질문한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란 시를 읽어본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무심코 스쳐 지나가면 한갓 풀에 불과한 것이 자세히 보고 오래 보니 꽃으로 재탄생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고 오래 보기 위해서 꼭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멈춤이다. 멈추어야 비로소 자세히 보고 또 오래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그런 행위를 위대한 멈춤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멈춤을 가능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동기가 필요하다. 바로 상대에 대한 호기심이다. 그런데 호기심은 언제 생기는 것일까? 아마도 상대에게 관심이 있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일 것이다. 상대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은 상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한다.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된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상대에게 질문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상대에 대한 호기심, 즉 관심을 상실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를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로 보지 않거나 한갓 생명이 없는 물건처럼 여기고 있다는 정피일 수 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즉 호기심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을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점검하고 싶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질문하고 있는지, 또 질문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그 빈도를 따져볼 일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질문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왜? 이 질문은 긍정적 호기심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비난하거나 추궁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는 질문한다. 네 번째 이야기. 기분 좋은 방해.